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멈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한 두려움 하나를 품기 시작한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쁘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계획이 없으면 삶이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퇴직 이후에 더 강해지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더 또렷해지며,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나면 거의 공포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실제로 멈춘 건지 돌아봐야 한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있는데 멈춘 것인가? 아니면 그저 예전처럼 바쁘지 않다는 것뿐인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첫 번째, 바쁨을 삶의 증거로 착각해온 세대이다. 우리 세대는 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일이 곧 존재의 이유였던 시절을 수십 년 살아왔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이 성실함이었고, 주말에도 일 걱정을 하는 것이 책임감이었으며, 몸이 피곤해야 하루를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바쁨 자체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수십 년간 몸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퇴직을 하든 아이들이 다 크든 건강이 나빠지든 간에 뇌는 여전히 예전의 리듬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 리듬이 사라지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낸다. 불안이 온다. 초조함이 온다. 내가 너무 노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다. 이웃에 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박 선생이 있다. 퇴직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딱히 갈 곳도 없는데 일단 세수하고 거실에 나와 앉는다. TV를 켰다가 끄고 신문을 폈다가 접는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커피 한 잔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하루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은 착각이다. 그러나 그 착각이 워낙 오래된 것이라 현실처럼 느껴진다. 바쁨이 곧 가치라는 등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다. 그 등식이 틀렸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십 년의 습관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삶이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에 몸이 아직 적응 중이라는 신호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없어도 되는 바쁨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두 번째, 비교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조급함을 만든다.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의 상당 부분은 비교에서 온다. 옆집 친구는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하고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 큰딸은 아버지, 뭐 배워보시지 그래요라고 말한다. 다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친구가 문화센터에 다니는 게 진짜 좋아서인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인지는 모른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동창이 그 일에서 진짜 의미를 찾고 있는지 그냥 일과가 필요해서인지도 모른다. 큰딸이 뭐 배워보세요라고 한 건 아버지 걱정인지 아버지가 그냥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지도 사실 불분명하다. 비교는 겉모습만 본다. 속은 보지 못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후배 이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했다. 형님, 저 이번에 영어 회화 등록했어요. 집에 돌아와 앉으니 그 말이 계속 맴돈다. 나만 가만히 있나 싶어진다. 며칠 뒤 괜히 학원 정보를 검색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 씨는 석 달 뒤 조용히 그만두었다. 몸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교에서 시작된 선택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한다. 남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내가 멈춰 있다는 느낌은 실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다. 비교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제일 뿐이다. 비교로 시작된 불안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아무 계획이나 붙잡게 만든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2달이면 흐지부지 된다. 그리고 그 실패가 또 다른 불안의 재료가 된다. 이 순환을 끊는 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자체를 내 삶의 기준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3번째, 멈춤을 불안으로 만드는 주변의 말들이다. 멈춰 있는 사람 옆에는 대개 1~2명쯤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아들이 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몸이 굳어요라고 하거나 오랜 친구가 야, 너 그러다 우울증 온다고 걱정하거나 며느리가 넌지시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는다. 그 말들이 다 나쁜 뜻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 말들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실 기준이 없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몸이 피곤한 사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변은 그 차이를 보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읽는다. 막내 아들이 일요일에 들렀다가 돌아가면서 말했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좀 나가서 만나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잖아요. 어머니는 그날 오전에 화분 분갈이를 하고 밀린 잡지를 읽고 저녁 준비를 일찍 해두었다. 바쁜 하루였다. 그런데 아들 눈에는 그냥 집에 있는 어머니로 보였던 것이다. 남의 하루는 밖에서 보면 비어 있어 보이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반발할 필요도 없지만 그 말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받아들이되 그 걱정이 내 삶의 리듬을 바꿔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고마운데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멈춤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게 두는 것이 진짜 문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다. 네 번째, 왜 멈추면 불안해지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불안은 막연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멈춤 앞에서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먼저 정체성의 공백이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교사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이 집의 주부다라는 역할이 나를 규정해왔다. 그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갑자기 생긴다. 역할 없이 나를 설명하는 언어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그 공백이 불안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통제감의 약화다. 젊었을 때는 계획을 세우면 대체로 이뤄졌다. 열심히 하면 나아졌고 노력하면 결과가 왔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연결이 느슨해진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 그 줄어드는 감각이 불안을 만든다. 마지막은 시간 감각의 변화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었다. 지금은 유한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은 압박이 생긴다. 퇴직한 지 반년이 된 전직 공무원 최 씨는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뭘 해도 뭔가 허전해. 바쁘면 바쁜 대로 불안하고 쉬면 쉬는 대로 불안해. 친구가 물었다. 뭐가 불안한데? 최 씨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이것이 정체성의 공백에서 오는 불안의 언어다.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맞물린다. 역할이 줄어들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앞을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두려워진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이유 없이도 지속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달라진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이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변화에 적응 중이구나라고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꽤 크게 작용한다. 다섯 번째, 멈춤과 쉼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멈춤과 쉼을 혼동한다. 쉬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피곤하니까 쉰다. 충전이 필요하니까 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쉰다. 이 쉼에는 이유와 방향이 있다. 반면 멈춤은 더 수동적이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의욕이 사라졌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다르다. 불안한 건 쉬는 상태가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쉬고 있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몰아붙이게 된다. 모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황 씨가 말했다. 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책도 안 읽히고 운동도 귀찮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그거 우울증 증상 아니야? 라고 했다. 황 씨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자신이 아픈 건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황 씨는 지난 2달 동안 손자 육아를 도우며 몸이 꽤 많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피로였다. 멈춤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회복 중인 경우가 많다. 쉬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쉬는 법을 모른다. 몸이 쉬는 동안에도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 데를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몸은 쉬지만 마음은 계속 일하는 기묘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런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다. 진짜 쉬는 것은 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 그 허락이 없으면 쉬는 시간이 오히려 불안의 시간이 된다. 6번째, 나이 든 사람의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흐른다. 젊은 시절의 시간과 나이 든 시절의 시간은 사실 성격이 다르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투자였다.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가 온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보상이 온다. 시간은 앞으로 달리는 것이었고 빠를수록 좋았다. 그런데 나이 들면 시간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투자보다는 향유가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되며 빠름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투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써온 몸은 향유의 방식을 낯설게 느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것을 낭비처럼 느끼고 아무 결과 없이 하루가 끝나면 허무해진다. 72살의 정 씨는 오랜만에 옛 직장 후배를 만났다. 후배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 씨는 그냥 별거 없어라고 했다. 사실 그날 아침에 오래된 책장을 정리했고, 점심에는 혼자 인근 저수지까지 걸어갔다가 왔고, 오후에는 오랫동안 읽지 않던 소설책을 펼쳤다. 별거 없는 하루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니 별거 없는 것 같았다.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은 스스로도 과소평가하게 된다. 나이 든 시간의 가치는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도, 오래 앉아서 생각했어도, 그냥 하늘을 봤어도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차고 있는 시간이다.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이 나이의 과제 중 하나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지금의 시간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비교다. 7번째, 선을 긋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 주변의 말, 비교, 압박, 이 모든 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닿는다. 그 질문에 거창한 답이 필요한 건 아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몇 가지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불안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 운동을 등록하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데 그 불안이 외부 활동으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인지 먼저 봐야 한다.
불안할 때마다 동네 문화센터 강좌 목록을 찾아보던 68살의 이 씨는 어느 날 그 목록을 닫았다. 대신 차 한 잔을 끓여서 창가에 앉았다. 1시간쯤 그냥 앉아 있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옅어졌다. 그날 이후로 그는 불안이 오면 곧바로 뭔가를 찾는 대신 먼저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설명하지 않는 것도 태도다. 아들이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오늘 한 모든 것을 정당화하듯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냥 쉬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 가볍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을 했는가? 어제보다 덜 불안했는가? 이 비교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잡는데 훨씬 쓸모 있다. 그리고 지금 좋다고 말하는 연습이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계획이 완성됐거나 결과가 나왔을 때만 좋다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아무 결과 없이도 지금 이 순간이 좋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런데 어색한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이지 틀려서가 아니다. 8번째, 멈춤이 나쁜 게 아니라 멈춤을 나쁘게 보는 시선이 문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공통된 뿌리는 하나다. 우리는 멈춤 자체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아왔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것이고 뒤처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 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됐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됐으며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나이에 와서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한다. 그 훈련이 정말 맞는 것인지. 강이 흐르다가 넓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게 강의 문제가 아니다. 강이 깊어지는 방식이다. 나이 든 삶도 그렇다.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해서 흐르지 않는 게 아니다.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75살의 전직 간호사 서 씨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걷다가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 뭐 해? 손녀가 물었다. 서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별거 안 해. 근데 이제 그게 좋아.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 씨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답 하나에 도달하는데 퇴직 이후 3년이 걸렸다. 별거 안 해. 근데 이제 그게 좋아. 이 문장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상태. 그게 이 나이에 필요한 자유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바쁘지 않아도, 남들보다 뒤처져 보여도 지금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그걸 방어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멈춤을 나쁜 것으로 보는 시선은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 더 강하게는 안에서 온다. 그 내면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진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덜 하면서 더 조용히, 더 오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숨을 쉬고 계절이 바뀌고 오래된 것들이 익어가고 생각이 깊어진다. 그 모든 것이 삶이다. 바쁘게 채워야만 삶인 게 아니다. 멈춘 것 같아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계획이 아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이 괜찮다고,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살고 있다고, 그걸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멈춘 자리에서도 시간은 쌓인다. 쌓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